지난 한 주간 이스라엘과 중동 소식입니다. 10월 2일 이스라엘 정부가 러시아에서 알리아하는 유대인의 정착을 위해 한화 약 340억 원의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지원이 알리아한 유대인의 주거, 직장, 교육, 의료 서비스 등의 정착 지원과 모스크바에서 텔아비브로 오는 항공편 증편을 위해 사용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알리아 부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7개월 동안 러시아에서 약 2만 4천 명이 알리아했다면서 30년 전 구소련 붕괴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수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약 4만 명이 더 알리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10월 3일 이스라엘 북부의 한 지역에서 동로마 제국 시대의 금화 수십 개가 발굴됐습니다. 이날 발견된 금화는 전혀 손상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동로마 제국 포카스 황제와 헬라클리우스 황제 재위 기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문화재청은 이번에 발견된 금화에 헤라클리우스 황제 아들의 얼굴이 담겨 있다며 이 정보를 토대로 황제의 아들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10월 4일 이스라엘에서 한 40대 여성이 20년간 냉동 보관했던 자신의 난소로 출산에 성공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6년 두바이를 시작으로 수백 건의 난소 이식을 통한 출산이 있었지만 20년 동안 냉동 보관된 난소에서 아이가 출산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담당이었던 히브리대 산부인과의 알리에 레벨 교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임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사실상 폐경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5일 대속죄일인 욤 키푸르에 운전 중이던 한 차량이 폭도에 의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히브리 매체는 차에 탑승하고 있던 사람은 총 5명으로 남부 출신 아랍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출동한 경찰에 따르면 5명 중 1명은 폭도 가운데 구출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2명은 폭도를 피해 도망치다 다쳤고 나머지 2명은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폭도들은 그 차가 운전을 하면 안 되는 욤 키푸르를 어기고 일부러 운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12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시작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또 이스라엘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협상 막바지에 다다랐던 이스라엘 레바논 지중해 해상 영유권 협상이 결국 결렬됐습니다. 영유권 협상의 중재역을 맡은 아모스 호치스타인 미 국무부 에너지 특사는 지난 2일 레바논 측 등재선, 즉 23도선을 경계선으로 하는 합의안을 제시했는데요. 이스라엘은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데 반해 레바논은 이스라엘의 부표 라인과 가스전 사용료 지급 등에 반대하며 새로운 수정안을 제안했고 이스라엘이 이를 최종 거절했습니다. 야이르 라피드 총리는 이에 대해 가까운 시일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이스라엘의 경제 및 안보 이익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중해 가스 유전 개발 때문에 불거진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지중해 해상 경계선 영유권 분쟁, 이 협상이 결렬됐다고 하는데 원래 협상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최초 협상 내용은 지난 19일 날 이제 유엔 총회 자리에서 이제 타결됐는데요. 양측은 23도선의 해양 경계선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럼 23도선의 그 남서쪽에 이스라엘이 현재 운용 중인 카리시 해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23도선 북동쪽에는 카나 유전지대가 있는데 카나 유전지대는 레바논이 갖고 남부에 있는 카리시는 이스라엘 통제권에 들어가는 거의 서명을 했습니다. 타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 23도라는 그 위도를 얘기하는 거죠? 예. 안 그래도 이스라엘 언론에서는 이번 협상에 대해서 원래부터 강력하게 이제 비난해 왔었어요. 그런데도 이제 결국 결렬이 됐는데 왜 이게 문제가 되고 또 어느 쪽에 결렬시킨 겁니까? 이제 이게 프로세스를 보면요, 이제 과거로 돌아가야 되는데 2010년으로 돌아가면 오바마 행정부 시절 그 당시에도 이제 해상 영유권 분쟁이 있었는데 그 지도를 보면 이제 명확하게 보이는데요. 이스라엘은 1도선을 요구했고 레바논은 23도선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미 국무부 중재 특사인 프레드 호프가 투입돼서 중재안이 나온 게 뭐냐면 1도선과 23도선 그 중간 부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45% 먹고 그 다음에 레바논이 55%를 반영해서 H라인을 그 중간에 그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이스라엘은 받아들였는데 레바논이 반대로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그게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다가 지난 7월에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유전 카리시를 공격하면서 다시 이제 협상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이때는 레바논이 최초 요구한 23도선, 과거에 제시했던 그 영유권보다 더 남쪽인 29도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그 바이든 행정부 측 특사가 중재한답시고 이제 10년간 레바논이 최초 주장한 23도선을
합의안, 중재안이라고 이걸 내놨거든요. 그래서 라피드 대응이 이거를 수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레바논이 주장했던 23도선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네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결론적으로 보면. 오호. 그러니까 공격을 빌미로 29도로 내려놓은 다음에 협상을 해서 23도선을 했다 하면서 중재안이라고 내놓은 것이죠. 그럼 서로 이제 합의해서 23도로 하기로 했는데 왜 이번에 그럼 결렬이 된 겁니까? 이번에 결렬 사유는 이제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국내 언론은 이걸 침묵하고 있었어요. 주류 언론은. 근데 네트냐후 총리가 이제 문제제기를 강력하게 하면서 이게 전말이 드러나게 됐거든요.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제 국민들도 이제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변명하는 과정에서 라피드가 이 가스전은 요번 조건은 카리시 지역은 이스라엘이 관장하지만 북부에 있는 카나 유전지대가 있거든요. 이거가 통째로 이제 레바논한테 넘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사용료를 로열티를 받기로 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으로부터 그걸 이제 항변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레바논 측에서는 아니 이제 사용료 지급 반대한다고 이제 수정하자고 수정안을 또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피드가 이제 이번 철회 이렇게 해버린 거죠. 해외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미국 대사를 지낸 이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프리드먼 대사는 이번 협상은 레바논이 100% 먹고 이스라엘이 0% 먹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죠. 그러면 베냐민 네타냐후 전 총리, 지금 현재 야당 당수, 이런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고 또 계속해서 이제 그 문제점을 제기해 왔었죠. 그 영유권 포기안이 밝혀진 것이 이제 채널 13, 14 소수 언론만이 보도를 했고 이걸 받아서 이제 이번 3일 날 기자회견을 대대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강력한 문제제 덕분에 이게 만천하에 공개됐는데 뭐라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냐면 라피드 대응은 헤즈볼라의 위협에 완전히 굴복했다. 라면서 헤즈볼라는 해상유전을 통해서 발생한 수억 달러가 이스라엘 도시를 공격하는 무기로 돌아올 것이라고 이제 비판을 했고요. 이에 맞붙여서 이제 그 장외 이제 유대 공화 진영 시민단체 역시 대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했어요. 그 청원서 내용의 골자가 뭐냐면 13년도에 개정한 기본법, 이제 우리로 치면 헌법이죠. 에 의거해서 영토 주권에 관한 사항은 의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 라고 이스라엘 대법원에 청원을 했는데 이스라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서 내각은 합의안을 크네세트 의회에 제출해라, 공개해라 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럼 그동안까지 공개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합의가 19일 날 일어났는데 9월 19일 날에 그 지점에 이제 타결이 됐거든요. 유엔 총회 때. 근데 그동안 이제 공개를 안 했다가 이제 문제제기 하니까 이제서 부랴부랴 하다가 여론도 안 좋아지고 등등 또 뭐 레바논에서 추가적인 협상 요구를 하니까 이제 이참에 그냥 깨트려 버린 거죠. 라피드 총리 대행이. 지난 19일 날 유엔 총회에서 이제 그렇게 합의가 될 뻔했었는데 결국 이제 결렬됐지만 이스라엘의 라피드 총리가 미국의 중재안을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이 라피드 총리가 너무 미국 쪽에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워낙 미국의 그 바이든 정부가 이스라엘 쪽에 밀어붙이다가 이런 사태가 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둘 다거든요. 하리츠 보도에 의하면 바이든이 압박을 엄청 세게 했다고 해요. 지난 8월 31일 날 바이든과 라피드 대행이 양 정상 간 통화에서 협상을 받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압박했다고 해요. 이제 너무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했다. 빨리 해라라고 압박을 했고, 그 다음에 라피드 간측 국방을 포함한 군수내부나 현 지도부는 약간 미국과 전략적 협력을 외교 전략의 1번이라고 생각해서 맹목적인 친미 4대 기조가 근저에 깔려 있다고 보고, 바이든 행정부 입장 역시 이제 중동 정책 라인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부터. 전통적인 사우디 순위파 동맹 질서보다는 이제 시아파 이란 중심의 그 질서를 재편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결과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협상이 그 결렬되지 않고 그대로 이제 그 인정되고 진행됐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이스라엘의 그 외교 정책이 친미 4대 외교 이런 쪽으로 아마 평가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번에 결렬된 그 지중해 해상 경계선 영유권 협상 문제 말고도 이스라엘이 독일에 판매하기로 했던 그 미사일 방어 체제 시스템도 미국 때문에 아직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독일이 최근에 이제 미국산 그 고고도 방위 체계 우리나라로 도입하고 있는 사드를 쓸 것이냐, 아니면 이스라엘산 에로3를 쓸 것이냐라는 놓고 이제 고민하다가 에로3로 채택을 했습니다. 근데 에로3 같은 경우도 물론 이스라엘 사양이 하지만 미국이랑 공동 개발을 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아이언돔과 마찬가지로 해외 판매를 할 때 양국이 둘 다 합의를 해야 돼요. 근데 요번에 이제 미국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번 계약 규모가 한 30억 달러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액수냐면, 어느 정도 규모냐면 이스라엘이 아직도 미국으로부터 군사 원조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군사 원조 금액이 30억 달러 미만 언저리라고 합니다. 현지에서는. 방공망
그 체제 특성상 1국가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네트워크 사업이라서 이제 한 세 개에서 5개 국가 동시에 이게 통합 방위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독일을 함으로써 주변국까지 이게 계약이 파장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한 150억 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는데 이러면은 이제 엄청난 수익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근데 이거를 이제 바이든 쪽에서 비토를 걸었죠. 왜 비토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안보에 미국 의존성을 유지하기 위함이고 그다음에 또 이스라엘 방산업계가 잘 나가지 않습니까? 약간 견제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EU에 대한 미국의 주도권 강화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이스라엘이랑 유럽이랑 직접 딜을 쳐버리면은 이제 아마 미국이 약간 소외되는 경향이 있고 무기 산업으로 이제 그 현지 지역 전략을 구상을 하거든요. 어떤 무기를 팔지 말지를 놓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한 외교 압박의 지뢰 때도 활용하는 케이스가 될 수 있겠죠. 미사일 방어 시스템 LO3가 어쨌든 그 공동 개발이 됐으니까 그 공동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도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또 미국 입장에서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혼자 단독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제재를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에 그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그 해상 영유권 분쟁 결렬이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라피드 내각은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어떻게 좀 설득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까지 요번에 이제 내각을 이제 협상을 결렬시켰기 때문에 이제 상관은 없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카나 유전지대를 양보해서 레바논한테 주면서 레바논이 경제난을 해소하고 자력 경쟁에서 헤즈볼라와 이제 결별할 것이다. 고로 장기적으로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평화와 공동 방향으로 나갈 수 있어서 지역 평화를 도모할 수 있다라고 장미표 천사진을 내놨죠. 아니 맨 처음에 그 이스라엘이 주장했던 1도 주장 거기서 뭐 한 2도로 내려준다든가 그런다면 모르지만 완전 이건 레바논이 요구했던 23도까지 확 낮춰서 협상을 보려고 했던 게 저도 잘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이제 협상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끝난 겁니까? 그러니까 협상에 다시 재개할 수 있지만은 6월 달에 내각이 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caretaker government라고 얘기를 해요. 그쪽에서는 대행 체제인데 대행 체제는 선거 관리만 해야 되는데 주요 안보 사안을 니네가 왜 결정을 하냐. 이게 핵심 화두예요. 그리고 실제로 네트냐후가 재임 시절에도 그랬어요. 지난번 3차, 4차 총선 때도 넌 선거 관리만 해라. 법무부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거든요. 선거 관리만 하지 주요 의사결정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거는 이제 차기 내각에 넘겨라라고 얘기를 해요. 당연한 거거든요. 인터미디에이시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미국의 압박 때문에 이제 조용히 서두르다가 된통 걸린 거죠. 근데 문제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슈를 최초 보도한 게 채널 13이랑 14랑 약간 보수 성향 매체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라피드가 뭐라고 했냐면 국가안보에 심대한 위협을 끼쳤기 때문에 방송 허가도 허가하지 않는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어요. 야, 어느 나라하고 지금 비슷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심각한 정치적으로도 말리고 뭐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레바논 추가 조건 그거는 핑계인 것 같고 내부 정치적 못 견뎌요. 이 정도 상황이 되면은 총선 날아갔다고 볼 수도 있죠. 11월에 또 이스라엘도 총선이 있어요. 네. 이때 또 베냐민 네타냐후가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고 그렇죠. 또 미국에서도 11월에 또 중간 선거가 있고 그렇죠. 하여튼 그 격정의 한두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 또 알아보도록 하죠. 히잡 의문사로 촉발된 이란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면서 사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도 테헤란은 물론 국경 인근의 소수민족 거주 지역으로까지 시위가 번지는 동시에 진압의 폭력 수위도 높아져 지금까지 최소 133명이 사망하고 2,000명이 체포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란 당국이 시위대 진압을 위해 시리아, 레바논, 팔레스타인 등의 대리 세력을 투입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란 당국은 여성 인권 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배후에 소수민족인 쿠르드족이 있다며 종족 갈등에 대한 이슈로 프레임 전환을 꾀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란 문제를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은 지금 반정부 시위가 3주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시위가 굉장히 격화되고 있다고 해요.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난 배경은 뭐고 또 얼마나 격화되고 있습니까?
16일 날 히잡을 쓰지 않아 체포된 이제 아민이라는 여성이 있어요. 22살짜리 이제 젊은 꽃다운 여성인데 그 도덕 경찰에 체포돼서 구금 중에 의문사를 했어요. 아마 구타가 된 것 같아서 뇌사 상태가 빠져가지고 사망했는데 그 소식이 전해지자 이제 전국에 이제 반정부 시위가 격화돼서 이제 불을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차단돼서 사망 집계가 지금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은 뭐 얼추 이제 여러 통계를 보면 한 133명 시민이 사망한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고요. 테헤란뿐만 아니라 사난다즈, 시라즈, 그다음에 이란 주요 대학 캠퍼스에서 지금 엄청나게 비슷한 상황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중동 가는 비행기를 타다 보면은 이 아랍 여성 승객을 이렇게 봐요. 근데 이제 비행기 안에서는 히잡을 벗고 있다가 그 비행기가 아랍 국가 영공으로 들어가면 수척하게 쓰더라고. 또 반대로 아랍 국가에서 비행기가 이렇게 출발하다가 그 아랍 국가 영공을 지나면 이젠 자유다 하면서 이거를 막 그 히잡을 풀어헤치고 막 그러는 모습을 봤는데 그만큼 이 아랍 여성들한테 그 히잡이 여러 가지 좀 그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란에서 이 반정부 시위를 진압하는데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진압하는데 대리 세력을 이란 정부가 이게 불러들이고 있다 그래요. 대리 세력 누구를 데리고 오고 지금 또 왜 그러는 겁니까? 예루살렘 포스트가 최초 보도를 했는데요. 그 사난다스, 라슈트, 라하잔, 카지빈 지역에서 이제 시위가 있는데 이 진압 경찰과 함께 오토바이 탑승한 사람이 이제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팔레스타인계 대리 세력이 시위 진압에 가담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어떻게 들어왔냐면 이제 시아파 무슬림 절기인 이제 아르바엔 성지 순례객들하고 이게 섞여가지고 이제 이란 국경을 통해서 들어와서 이제 대리 세력이 이제 투입되고 있습니다. 시위에. 트위터 게시글에 뭐라고 하냐면 오늘 삽제 미단 거리에서 본 요원은 이란인이 아니었다. 무장한 채 아랍어로 소통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탑승한 요원은 이라크 혹은 레바논 출신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이런 증언들이 여러 군데에서 이제 속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의 분석에 의하면 이란은 그동안 이제 대리 세력을 차출해서 다양한 분쟁 중에 투입한 전력이 있고요. 레바논에서 헤즈볼라를 차출해서 예멘과 이라크에 투입한 적도 있고 아프간 시아파 무장 세력을 시리아 내전에도 투입한 바가 있습니다. 자기네도 옆에 나라 그 내전에 계속 끼어들면서 이번에는 또 이렇게 거꾸로 이웃 국가들을 이렇게 또 끌어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란 정부가 이번 시위 사태의 배후에 크루드족이 있다. 그래서 크루드족이 이번 시위를 지금 부추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란 정부가 갑자기 이렇게 크루드족을 지목하면서 끌어들이고 있는 이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그 사망한 그 여성 아미니 여성도 이제 그쪽 남부 지방 이제 쿠르드족이 많이 기거하는 그 지역 출신인데 테헤란에 놀러 왔다가 이제 봉변을 당한 거거든요. 이란은 이제 국제사회가 여성 인권 탄압 프레임이 딱 걸려버리니까 계속 관심이 집중되고 CNN도 계속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니까 좀 부담스러운 눈치인 것 같아요. 이란조차도.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체하기 위해서 이제 분리통제 수법으로 인권 탄압에서 종족 갈등, 이제 쿠르드족, 이제 이란도 소수민족이 있으니까 내부 종족 갈등으로 이걸 담론을 이제 치환시키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담론을 구성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이제 혁명수비대 이제 푸스군이라고 특수부대 있지 않습니까? 정예군이 그 이라크 북부의 반이란 성의 쿠르드 민병대 세력을 이제 포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텔레그램 공식 계정에 따르면은 이란 국내 쿠르드계의 불온 세력을 조장해 사회 불안을 초래하는 반이슬람 테러리스트의 본부를 타격했다라고 이제 공식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국경 지역의 평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서 국제사회의 시선이 집중된 반정부 시위를 이제 약간 종족 남부 쿠르드족에 대한 이제 그런 종족 분쟁으로 이렇게 약간 희석시켜서 이제 이 위기를 타개하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란 국민들의 이 반정부 시위가 이렇게 계속해서 격화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란에서의 여성 인권이 그동안 엉망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을 개선하길 바라는 이란 국민들의 열망이 지금 이런 시위로 표현되고 더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란 그 내부 사회를 들여다보면 물론 이란 지도부는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요. 사실상 미국이 걸어놓은 제재에 구멍이 많아서 이제 원유 수출로 이제 부가 축적되고 있는데 노조들 파업하고 있고 일반 민생들의 삶은 별로 좋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쌓여왔던 불만이 이번에 히잡 의무사를 통해서 이제 터져 나온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또 분석해 볼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잇따른 패배로 인해 징집령을 내린 러시아가 급기야 전술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시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술핵은 재래식 전력에서 열세에 놓였을 때 사용되는 전술교리로 폭발 지점에서 반경 150m 이내에 모든 물질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리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위성정보업체는 핀란드 국경 근처 올레냐 공군기지에서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러시아군의 Tu-160과 Tu-95 전략 폭격기가 배치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협정 국가들과 이스라엘의 핵 기술을 공유할 수 있다고 밝혀 화제가 됐습니다. 우선 개념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술핵도 있고 전략핵도 있는데 전술핵과 전략핵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술 전략의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구분점이 위력이죠. 파괴력이 어느 정도냐는데 전술핵의 탄도 위력은 1킬로톤에서 50킬로톤이라고 하고요. 전략핵의 위력은 100킬로톤에서 1000킬로톤이에요. 자, 그럼 이게 위력이 이 정도면 어떻게 살상력 차이가 있느냐? 전술력의 살상력은 폭발지점에서 반경 150m는 이제 모든 게 순식간에 증발해 버려요. 1.8km 이내에 있는 물질 대부분 불에 타거나 녹아버리고요. 서울시 인구 밀도 기준으로 152만 명 혹은 인구의 10% 이상이 사망할 수 있어요. 이게 전술핵입니다. 그럼 전략핵의 파괴력은 어느 정도냐? 100km 바깥에서 3도 화상을 입었고요. 후폭풍은 1000km까지 떨어져 있어요. 반경이. 그리고 폭발에 한 지진파는 지구를 3바퀴 반을 돈다고 해요. 사실상 이제 지구 멸망할 수 있는 그 정도 파괴력이죠. 그리고 또 차이가 뭐냐면 전달체 혹은 발살체의 차이예요. 그 전술핵은 소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거리 500km 내외에 그 전투기 폭격기에 투하하는 폭탄이나 포에 발사되는 포탄, 그다음 미사일, 로켓, 어뢰, 단두, 그다음 핵배낭, 핵지뢰 소형화가 가능하니까. 근데 반면 전략핵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파괴력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쓸 거냐, 사용법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전략 개념에서는 전술핵은 전장에서 사용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재래식 전력에서 열세에 놓일 때 사용하는 전술교리죠. 그러니까 서방의 군수 지원으로 우크라이나에서 패퇴하고 있는 러시아가 이제 재래식 전력이 안 되니까 대체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전술핵이라는 얘기죠. 근데 전략핵은 전쟁 교리의 핵심은 이른바 상호 확증 파괴 조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쏘면 우리도 쏘고 곧바로 공격과 보복 공격하면 이제 지구 멸망 공멸이죠. 그러니까 서로 못 쓰는 공포의 균형, 이른바 억지력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이제 쟁점이 뭐냐면 전략 무기를 사용하면 너무 위험 부담이 커요. 이제 다 죽겠다는 얘기니까 부담이 큰 만큼 이제 실제 전장에서는 전술핵 활용도가 훨씬 높다는 이제 이론적 역설이 이제 성립이 되는 겁니다. 전략핵은 그야말로 이제 너 죽고 나 죽자라는 거고 그냥 지구 멸망이고, 그렇게 이제 러시아도 이번에는 그 아직까지는 전술핵을 좀 사용하려고 좀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러시아의 그 전술핵 보유 현황 어느 정도 됩니까? 러시아가 전술핵 비축량이 스탁파일이 한 2000대로 미국보다 우위에 있어요. 전술핵으로 단기간에 재래식 열세를 만회할 수 있는 이퀄라이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좋은 카드이고요. 또 러시아가 미국 서방 국가들보다 우위에 있어요. 전술핵 역량이 러시아가.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핵은 워낙 부담이 커요. 공멸로 되는 큰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전술핵을 썼을 때 미국이 곧바로 전략핵을 쓰는 그 고위험 맞대응이 주저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는 유리한 조건으로 전술핵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끌어내거나 그다음에 미국과 서방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제 쓸 수도 있고, 이른바 이런 전술을 뭐라고 하냐면 전술핵 카드를 씀으로써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결국에는 이제 긴장을 해소하는 종전 전략이나 나토 확전 방지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IAEA 회원국이자 그 아브라함 협정 맺었던 그 나라들과 핵 기술을 공유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비공식 핵무장 국가죠. 이제 디팩토 핵무장국인데, 그리고 상당한 전술핵 비축량 스탁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핵무기 기술보다 평화적 사용, 발전이나 연구용 원자료가 많거든요. 이스라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기술적으로 훨씬 진보했어요. 근데 만약 이스라엘이 주변국과 핵 기술을 공유하면은 이러한 핵 개발을 에워싸움으로서 무력화시킬 수가 있죠. 공포의 균형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전술핵을 사용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스라엘에 미치는 영향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가설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 러시아가 전술핵 첫 테이프를 끊어버리면, 그러니까 매티스 국방장관, 지난 그 트럼프 행정 국방장관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전술핵과 전략핵 구분은 없다. 핵을 쓰는 순간 일단 뭐 에스컬레이트 되기 때문에.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구분하는 게 뭐 파괴를 구분 의미 없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은, 만약에 전술핵은 제한적으로 파괴시키는 거 아닙니까? 공멸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썼다 그러면은 전술핵은 이제 상상할 수 없는 무기가 아니라 이제 사용 가능한 범용화된 무기가 되죠. 그러면 이게 첫 테이프 선례가 되면은 이스라엘 역시 우리가 위협을 받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여차하면 전술핵을 쓸 수 있다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전쟁 교리가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요번에 국군의 날 그 퍼레이드도 봤지만은 공격을 당하면 이제 반격에 이제 모든 전략이 방점이 뒤에 찍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대량 응징보복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6.25 때도 우리가 낙동강까지 밀렸을 때 반격을 통해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전쟁은 뭐 북한이나 중국 너네가 시작할 수 있지만 전쟁의 종료자는 우리가 될 거라는 게 이제 반격 전략인데, 이스라엘은 달라요. 이스라엘은 사이즈가 우리나라 수도권 사이즈니까 한 번 공격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반격이란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선제 타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란이 핵 가져가 있고 자기가 위협을 느낀다. 근데 러시아가 전술핵 쓴 경험이 있어, 선례가 있어. 그러면 이스라엘도 언제든지 전술핵을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스라엘이 전술핵을 쓰게 되면은 이란을 향해서 쓰게 될 확률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진짜 그야말로 중동 전쟁인데. 아이고. 그러니까 그런 가설도 우리가 시나리오 플레이를 우리가 예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전혀 그 뭐 허무맹랑한 시나리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종심이 작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전술 철학이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냐면 모사드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정보기관 중에 암살할 수 있는 요원들은 없어요. 다 대통령이나 군통수권자의 허가가 필요하거든요. 명령을 받아서 이제 움직여서 이제 요인 암살을 하는데, 유일하게 모사드만 요원이 독자적 판단해서 직접 암살할 라이센스 투 킬이 있어요. 그게 왜냐면 이런 전술 요리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가서 막아라. 그래서 선조치 후보고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DNA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어떤 행동을 하기를 은근히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면허증을 따는 거죠. 그러니까 선례가 있어? 그럼 우리도 할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위협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약간 이게 하나의 이정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러시아의 전술핵 사용 가능성, 이 여부를 좀 우리가 계속해서 눈여겨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것도 이제 미국 중간 선거랑도 연관돼 있으니까. 이런. 이스라엘이 또 11월 달에 그 총선이 있고 또 미국도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고, 앞으로 한두 달이 진짜 격동의 한두 달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고맙습니다.